네, 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었다. 그리고 80년 봄에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이러한 서울의 봄이라 불릴 정도의 민주화 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이 신군부가 이제 5.17 조치라는 5.17 쿠데타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등의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체포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이제 5월 18일부터 발생한 시위를 이 신군부가 공수부대 등을 동업해서 과잉 진압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980년이고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10일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에 이제 18일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중심으로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신고무 퇴진과 더 나아가서 유신 철폐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광주에서 발생한 시위에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요 공수부대를 보냅니다. 공수부대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의 전쟁 시 침투하기 위한 부대로 훈련을 받는 이 부대를 공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7공수부대를 보내게 되고요. 7공수부대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3개의 공수부대를 보내게 돼요. 공수부대 병력만 약 3천여 명을 투입하고요. 일반 병력은 약 4천여 명에서 한 7천여 명의 계엄군을 광주에 보내는 이러한 진압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과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월 18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엄군들, 이제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군인들과 이 시민들 사이에 이제 대치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치 과정에서 이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 과잉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고요. 그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계엄군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던 거예요. 5월 20일 부근에 5월 20일에 이제 발포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시위를 했는데 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집단 발포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민들이요. 인근 주변의 군부대 등이나 이런 곳에서 무기를 약탈해서 다이너마이트나 총기 같은 걸 약탈해서 무장을 하는 거죠. 자발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5월 20일 이 계엄군의 발포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신군부는요,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론 통제를 통해서 어떤 것도 이제 보도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은 다 이런 거죠. 광주 지역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침투해서 이 우리나라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폭력의 시위를 일으켰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그 시민들을 뭐라고 매도하냐면요. 폭도라고 합니다. 폭력의 무리라고 이 전두환의 신군부는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시민군이 조직돼서 무장을 하니까 이제 이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 논의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5월 21일 이제 시민군이 조직된 다음 날이었어요.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물러나기로 이제 했단 말이죠. 물러나는 것들을 약속하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계엄군이 드디어 물러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마자 이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음. 자, 그렇게 사격을 가한 다음에 이 공수부대가 아까 많이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수부대는 5월 21일에 광주 외곽으로 퇴각합니다.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해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 공수부대 놈들이 완전히 물러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 계엄군의 전략적인 후퇴였어요. 광주 외곽으로 가서요. 광주로 가는 교통을 차단하고 더 나가서 모든 통신 시설을 끊어버립니다. 계엄군들은요. 이 계엄군, 특히나 특수부대, 공수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났기 때문에요. 전두환의 신군부는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빼고 일반 군대를 광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만 바뀐 거죠. 계엄군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5월 21일 이후에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으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이제 시위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입니다. 자, 5월 25일에 이미 이제 시민군이 조직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이죠. 왜 그럼 우리들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냐? 계엄령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인사들을 구속하는 불법을 자행했는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서 시내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해외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했냐? 광주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런데 이 군부의 과잉 진압과 계엄령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언론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헬기를 띄워놓고 헬기를 통해서 사격을 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또 사격을 가했던 거. 그 당시에 대치하고 있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짤막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5.18과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 기록 유산이 다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 진실을 한 번쯤 더 깊이 보시는 노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헬기가 또 장갑차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요 그림은 이제 시신들을 체육관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대충 수습해 놓은 상태인 거죠. 수습한 그림이고요. 이 5.18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최근의 영화 중에서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개봉했던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화려한 휴가는 이 공수부대가 투입될 때 광주에 투입될 때 그들에게 내려졌던 작전명이에요.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이 광주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광주의 폭도들의 폭력 시위라고 했는데요. 실제 광주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5월 21일에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났다고 그랬죠. 총사격을 가한 다음에 이제 계엄군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27일에 다시 계엄군이 들어와요. 그 중간에 5월 21일부터는 일반 군대, 그냥 공수부대가 아니라 일반 군대가 이 광주를 고립시키는 작전들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 5일간에 광주는 공권력이 없던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단 한 건의 총기 사고와 강도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폭력 시위였다면 약탈과 방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상자를 위해서 스스로 헌혈을 하고요. 음식을 나누고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계엄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주의 시민의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폭도들의 폭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을 향해서 발포했던 발포 책임자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 신군부의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던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전두환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자, 5월 21일 계엄군이 이제 광주 외곽으로 물러난 이후에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가 마련돼서 그 당시에 이제 계엄군 사령군과 함께 이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무기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요. 회수했는데 계엄군의 뭐 주장은 간단했어요. 너희들의 무조건적인 투항 외에는 우리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무기를 내버려 둔다? 여러분 무기를 들지 않았을 때도 이 계엄군들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했는데 무기마저 없다. 무장마저 해제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군 사이에서도 이제 투항을 하자라는 의견과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지고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남아서 전남 도청을 지킬 사람들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7일 새벽부터 이 계엄군 외곽으로 빠져있던 이 공수부대가 헬기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전남도청에 있던 시민군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일단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약 10일간요. 발생했던 사망자, 이 계엄군 측의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계엄군 측에서는 약 170여 명의 이제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170여 명. 그리고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실종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뭐 행방불명, 실종 합치면 뭐한 행방불명 81명, 뭐 부상자 2,400명, 그리고 뭐 구금당한 사람도 해서 뭐 대략 뭐 약간 뭐 2천여 명 정도 해서 총 피해자는 5,500명이 이 10일간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망자가 뭐 155명, 뭐 이후에 이제 사망한 사람, 뭐 그 당시에 바로 사망한 사람이 155명이고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만큼의 사람만이 희생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도 생겨났었고요. 엄청나게 씻을 수 없는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이 전두환의 신군부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입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요,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죠. 왜?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12.12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후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또 독재를 시작할 때 이 독재에 맞서게 되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제로요, 이 광주의 진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일반 시민들은요, 진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주에서 이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 광주 지역은 저거 맨날 반란 일으키는 지역이야. 이런 인식을 더 심어주면서 지역 감정을 더 부추겼던 거죠. 전두환 정부에서도. 자,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여러분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빈칸에 가로에 여러분 들어갈 말 한번 좀 써볼게요. 여러분의 학습지에 보시면 여기 일단 우리가 신군부 퇴진까지는 썼었고 신군부 퇴진 쓰고 요 네 번째요. 여기다 쓸 단어는요. 부산에 있는 부산의 미국 문화원이라는 시설의 방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작전,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6.25 때 이승만 정부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주면서 그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미국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여러 공수부대, 특수부대를 광주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수부대를 움직일 때 군대를 이동할 때 그것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이동했다라는 건 적어도 신군부가 이렇게 군대를 광주에 투입하는 거에 대한 미국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미국도 동조자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반미 운동이 이제 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미국 너네도 결국에 전두환을 동조해주는 세력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서요. 82년에 부산에 있던 미국 문화원 건물을 대학생들이 이렇게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85년에 서울에 있던 미국 문화원들을 대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반미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등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나중에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과 이 노태우가 이 12.12 군사 쿠데타와 더 나아가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무력 진압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결문에 보면 광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난폭하게 진압했다. 이것이 결국에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이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처해지게 되는데 한 8개월여 만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던 김대중이라는 인물, 봤잖아요. 5.17 조치로 전두환이 김대중을 잡아들였고 체포했고 김대중에게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내란죄라는 혐의를 적용시켜서 김대중을 살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전두환이거든요. 근데 그 김대중이 정치에서의 더 이상의 보복과 이런 복수는 없애야겠다 하면서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시 한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5월 18일부터 시작됐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광주의 피를 짓밟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이제 권력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요. 이제 요거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같은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80년 8월 이제 신군부의 이 압박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국보위 이거는 전두환 5.18 이후에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국가재건 최고회는 박정희가 5.16 이후에 만들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근데 여러분 전두환에 대한 신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온갖 나라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학습지에 써놓으실 겁니다.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듭니다. 삼청교육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삼청교육대가 뭡니까?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사회의 범죄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전두환 정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범죄자라든지 뭐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제 문제적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라는 곳에 잡아들이고 가혹한 노동과 훈련을 통해서 정신개조를 시킨다. 이런 게 이제 삼청교육대의 창설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 아닙니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잡아가서 강제로 고문하고 노동시킬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실제 전과자나 이런 조직폭력배나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들도 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여기 가서 혹독한 노동과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혹시나 또 무사히 나오더라도 몸엔 큰 이런 뭐 몸이 성하지 않은 이러한 또 피해를 입은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야 돼, 사회적 쓰레기들 정화해야 돼라는 말 하는데 여러분이 무고한 시민인데 여기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이 전두환 시절에 이런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는 사람인 거죠. 국보위 활동했던 분이 지금도 또 우리나라에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권력 찬탈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권력에 기웃기웃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자, 정치인의 활동을 통제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같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사형 판결까지 내렸다고요, 전두환이. 근데 미국에서 전두환을 압박을 가해서 김대중을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망명시키게 되죠. 망명 가게 되는 거예요. 언론 통폐합이라고 해서 80년 11월에 신문사와 방송사가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한 비판적인 신군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아예 그런 신문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냥 통합시켜 버립니다. 방송국도 KBS, MBC
또 신문사들도 다 자기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거나 그러면 언론 통폐합시켜버리는 언론 통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두환이요. 자, 그리고요. 최규하가 아까 사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0년 전두환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 유신헌법에서 만들었던 기구잖아요. 유신헌법 때 기구.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은 대통령의 이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출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출마해서 당선돼서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전두환이요. 자, 근데 1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건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요게 8월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유신헌법은 여러분 간접선거도 간접선거지만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해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어떡합니까? 헌법을 살짝 손봐요. 대통령의 임기를 정합니다. 종신 6년이었는데 유신헌법에서는 7년으로 바꾸고요. 단임이라고 합니다.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에서 일부 내용만 바꾸는 거죠. 대통령의 임기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쓸 말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디에 쓰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습지 개헌이라고 써놓은 데다가 요거 쓰시면 돼요. 개헌이라고 쓴 거.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삼청교육대 쓰시고요. 삼청교육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7년 단임, 7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뽑냐? 간선제로 뽑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이런 대표 기구에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아요. 체육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81년 2월 25일 다시 바뀐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고 전두환이 독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1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11대, 12대가 다 전두환인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7년 단임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81년부터 이제 전두환의 12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전두환 정권 기본적으로 정통성이 없어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른바 유화 정책,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폭력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예요. 그래서 박정희 유신 시대 때 여러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행 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때부터 돌아다니면 이거는 북한의 간첩이야.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북한에 지령받고 움직이는 거라서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요. 근데 이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를 이제 없앱니다. 없애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그냥 밤늦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녀.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풀어주는 건데요. 이게 82년에 이제 통행금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두환이 취임하고 1년 뒤에. 보통은 이제 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도 통행금지가 있었는데요. 한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두환 때 없앱니다. 통행금지가.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부터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때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더 나가서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이 자율화됩니다. 왜? 불만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 아니야. 우리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잖아. 더 나가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서 모든 프로 야구단이나 프로 스포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유행했던 게 국풍 81이라는 이 이제 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요제, 대학 가요제나 이런 문화 행사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 정치 외의 것들로 스포츠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게 만드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두발과 교복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쵸? 또 하나 이때 3S 정책이라고 해서 전두환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3S에서 S 스포츠 뭐 이제 프로 야구단 같은 거, 프로 씨름, 프로 축구 이런 거 시작하고요. 또 스크린, 다양한 영화들, 엄청나게 영화 많이 개봉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섹스라고 해서 성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온통 정치 외의 것으로 갖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두환 정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전두환 정부와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거에 뭐 기본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저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특히나 정권을 만드는데 불법적으로 12.12 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했던 거, 비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가서 전두환 일가의 친인척 비리, 전두환의 그 당시 동생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친인척 비리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확대되고요. 더 나가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요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노동운동, 학생운동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는요, 대학생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고문으로 수사하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보겠지만 1987년 영화 1987에서 나왔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거죠.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서 고문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뭐라 발표하냐?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심장마비로 억하고 죽었대요. 21살의 건장한 대학생 청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학습제 보면 용공 조작이란 말 나와요. 용공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 북한 간첩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간첩단을 계속해서 박정희 정부 때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짓된 간첩 조작, 고문 수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 학습지에 쓸 단어입니다. 1986년에 아주 정말 시대의 사기극이 하나 벌어지니 그게 바로 금강산 댐 사건입니다. 금강산 댐 사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학습제는 이렇게 쓰시고요. 금강산 댐 사건이라고 뭐냐면 북한이 금강산 우리와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 금강산이거든요. 북한 지역에 그 금강산에 댐을 지었는데 그 댐을 지은 이유가 금강산에서 댐에서 200억 톤의 물을 방류 한 번 해버리면 서울이 물바다로 잠겨버린다. 그래서 서울을 물바다 만들기 위한 이런 군사적 목적으로 금강산 댐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이란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북한의 물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금을 해줘야 된다 해요. 그래서 얼마를 모금하냐? 687억을 모금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봤더니 이거 다 날조된 사건이고요. 북한이 금강산 댐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목적도 없었는데 그냥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심어줘서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의 사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돈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평화의 땀 지어졌어요. 근데 그 지어지고도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런 사기, 이런 독재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자, 우리 이제 그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갈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특히나 경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교과서 270쪽, 273쪽이고 학습지 페이지로는 아마 48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파트를 좀 잠깐 보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 일단 전두환 정부 87년까지 정치적인 일들을 다뤘고요. 이제 60년 다시 박정희 정부로 와서 우리가 경제적인 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300산업이라든지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경제 이런 것들을 50년대 경제적인 부분은 봤거든요. 60년대, 70년대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그러면은 경제는 어땠는지 한번 볼 거예요. 60, 70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유일한 성과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 개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건 당연히 요 단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총 4차례에 거쳐서 총 1, 2차, 3, 4차 해서 1차와 2차가 이제 60년대에 이제 5개년 계획이 들어가고요. 3, 4차는 이제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62년부터 66년까지가 1차, 67년부터 71년까지가 2차, 72년부터 뭐 77년까지가 3차, 그리고
78년부터 이제 그 다음 8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여기 중간에 79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각각 어떠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는지 60년대와 70년대 이 중점 산업이 또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는 바로 이 1, 2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이 실시될 때 건설됐던 거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83 조치는 72년 8월 3일에 정부에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기업들의 대출을 아주 유리하게 해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정치와 경제 간의 정경유착이 벌어져서 이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석유 파동은 73년, 79년 두 차례 원유의 값이 올라갔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마을운동은 상대적으로 도시들만 발전하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소외된 농촌, 이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실시했던 일종의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했던 농촌 진흥운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부지런한 근면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농촌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게 새마을운동이고요. 마지막 전태일은 1970년 노동자의 불리한 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분신함으로써 분신 자살을 통해서 그 당시 노동자가 처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경제개발계획은 사실은 장면 정부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말입니다. 여기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말은 요거 쓰시면 되죠. 장면 내각에서 실제 경제개발계획을 이렇게 세웠었고 이 세운 것을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에서 보완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은 역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이 정당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라는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야,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군사정변 일으켜서 너희들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세운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주도하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목표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장 우선, 하나는 분배 우선입니다. 먼저 발전을 시킨 다음에 나눌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는 것들을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제에서 어떤 걸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다르게 나눠지는데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웠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는 62년부터 7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그래프 한번 보고요. 1, 2차 5개년 계획의 특징은요. 보시면 외국에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자본을 도입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즉 원자재 같은 걸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의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학습지에 써놓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 당시에 이제 산업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발 산업이 있었고요. 신발. 그리고 의류 있었고요. 마지막이 가발이에요. 여러분 신발 같은 거는 고무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가공하면 되고요. 의류도 마찬가지야. 면이나 이런 걸 수입해서 가공해서 보내면 되고 가발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여성들의 머리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요.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산업들이라는 거죠. 그럼 기술적인 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 없는 이런 산업들이 60년대 초창기에는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당시 6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특수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으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더 나아가서 건설업체들이 이 기간에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베트남 특수까지 이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어떻게 성장했냐 볼게요. 국민 1인당 소득이요. 여러분 60년대 초반만 해도 87달러예요. 1년에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87달러입니다. 근데요.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되고 나서 70년대 가면 무려 한 3배 가까이 뛰죠. 그리고 80년대 가까이 되면은 1600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박정희 정부 때 많은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고도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정말 박정희 한 명의 뭐 뛰어난 지도력에 의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시멘트 산업, 정유 산업 같은 것들을 육성하게 되죠. 특히나 2차 경제개발 산업부터는 이런 중화학 공업들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신발이나 의류, 가발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출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란 건 SOC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회에 도로가 깔려 있어야지 물자가 운반되거나 또 항만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깔려 있고 뭐 교통 통신 시설이 발달해야지만 경제적으로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는 거죠. 물자를 운송하는데 이제 이런 고속국도가 깔리게 되면서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8년에 착공, 70년에 완공됩니다. 근데 이 경부고속국도를 깔게 되는 거 비용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한일 기본협정에서 한일 조약에서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왔고 차관 들여왔고 베트남 전쟁에 젊은이들 파병해서 외화 벌었고 그런 걸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의 피로 만들어진 고속국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60년대 초반에는 세계 경제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0년대 말 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되죠. 더 이상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 그랬냐?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상승. 환율이란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돈과 외국의 돈을 바꾸는 비율인데, 네, 환율이 올라가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과 이제 환율이란 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꿀 때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할 때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할 때는 불리한데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단 이제 경기에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줬던 나라들도 돈을 갚으라는 외채 상환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의 경제가 60년대 말에 조금 위기를 겪게 돼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위기를 겪게 되니까 수출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정부가 창원에다가 자유무역 단지란 걸 조성해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이제 직접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다가 이러한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대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줬던 1972년에 83 조치인데 83 조치는 이런 거예요. 보면요. 이제 72년에 긴급 명령으로 경제 성장과 안정에 관한 명령을 내려서 기업의 채무를 동결해 준다. 기업의 빚, 은행에 빌렸던 빚 같은 거를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해주고 이자율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낮은 이자로 정부의 자금을 기업한테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에 보시면 60년대 100만 원 빌리면 일반인은 이자율이 25에서 30% 내야 되는데 기업은 대기업은 5% 6%밖에 안 받았다고요. 근데 그마저 그 채무까지도 그냥 지금 상태로 동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자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고 지금 72년 8월 3일까지의 채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놓고 더 나가서 이자율 낮춰주고 낮은 이자로 정부 자금 빌려줍니다. 여러분, 국민들 일반 돈 빌린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 크게 가져야 되는 건데 대기업들이 이런 특혜 받았잖아요. 대기업을 국가적인 경제를 위해서 대기업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그래서 그 결과 대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고 경제적인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들은 부를 축적했죠. 국민의 희생 아닙니까? 국민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업 지금도 여러분 집에 부과되는 전기세와 이런 기업들 전기세가 다른 거는 알고 계시나요? 가정용 전기와 기업용 전기가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용 전기가 지나치게 너무 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제3, 4차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은요. 요거예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중화학공업. 그래서 포항, 울산, 창원 같은 이 가로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상도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경상도 해안 지역에다가 이 중심 뭐 제철이라든지 조선 배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조선은 자동차 그리고 정유 같은 이런 중화공업에 필요한 대규모 공업단지들을 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전력은 어디서 끌고 오냐면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동해안 부근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경주라든지 또 울산, 부산 같은데. 그래서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들이죠. 지금 그래서 그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뭐 폐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 탈원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요. 공업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냐면 70년대부터 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중화학공업 투자했다라는 거죠. 중화학공업은 조금 큰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경공업 아까 얘기했던 노동 집약적 산업들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인데 그 비중이 70년대 이후부터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또 겪게 됐던 사건이 바로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오일 쇼크였는데요. 73년에 발생했던 1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 전쟁 이후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어와요. 중동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은 오늘날로 치면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뭐 이란, 사우디 이런 지역에 가서 건설 사업에 하고 그 결과로 돈을 벌어왔단 말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 학습지에 쓸 말입니다. 오일머니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나라들이 대부분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팔아서 번 돈이었거든요. 그 나라들. 그래서 그 서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기름을 팔아서 번 돈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건설의 대금으로 받아오면서 이걸로 이 73년에 1차 석유 파동의 위기는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 78년에 이제 찾아왔던 건데요. 석유 파동이 왜 그랬냐면 중화공업에 집중적으로 3, 4차 경제개발 계획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여기에 너무 많이 과잉 중복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요. 중화공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제철이나 정유 이런 건데 석유화학인데 원유값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석유 파동으로 원유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수출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원유 기름의 값이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공업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그러한 연쇄 작용까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고 우리가 앞서 12.6 살펴볼 때 이 제2차 석유 파동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그로 인한 불만이 커졌다라는 부분까지 아마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70년대 후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란 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의 수출 산업 중심의 육성 그리고 기업인들도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외에 진출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또 희생과 또 국외 시장 개척의 노력의 결과기도 했죠. 그리고 근면함과
높은 교육열을 지닌 국민의 값싼 노동. 그러니까 인건비가 쌌다라는 거야. 기업 운영할 때 인건비를 낮춰서 그렇게 낮은 임금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 성장의 혜택은 누구에게만 돌아갔냐? 기업들에게만 돌아갔다라는 거죠. 노동자는 여전히 열악한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더 나아가서 지역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영남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집중해서 공업 단지들을 짓다 보니 이 영남 지역과 또 아니면 수도권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들이 벌어졌던 거고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정경유착이란 건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 즉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정부와 경제,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밀착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왜? 정부가 모든 경제 정책들을 결정해요. 정부한테 잘 보여야지만 내가 그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성과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의 특혜를 따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재벌이라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특정한 회사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는 거. 삼성이라는 회사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까? 자, 그 외에 뭐 재벌들의 우리나라의 재벌들 뭐 대표적인 재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채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담으로 이게 작용하게 되죠. 결국에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외국의 자본을. 또 하나는 내수는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거고요. 그런데 우린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이 이런 산업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큰데 보시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 보세요. 70년대부터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 그러니까 무역에 의해서 국민의 소득이 결정되는 게 국민 소득 중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넘어서고 있죠. 60%까지 넘어가게 되고 80년대 가면 거의 70%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경제의 대부분, 경제 산업이라는 것들 대부분이 해외 무역,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가해지는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박정희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 분배, 나누는 거, 부를 나누는 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입니다. 긍정적 평가에 의하면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외국 학자들의 주장이라는데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이런 자유들을 조금 유보했던 것들은 옳았다라고 주간조선 조선일보의 계열사예요. 얘기가 하고 있고요. 김영삼이라는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름 아래 가혹한 인권 탄압과 고문 유신 독재로 국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8년간의 독재 정권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의 심화, 정경유착 이러한 잘못된 경제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박정희 정권의 책임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상반된 평가들이 늘 존재하죠. 어떤 것이 맞는지 뭐 둘 다 어느 일정 부분은 각각의 주장들의 또 논리와 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학습지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칸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 빈칸에 쓸 거는요.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정부, 정치와 경제가
부적절한 밀착 관계를 형성하는 정경유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재벌이 그로 인해서 탄생하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5번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번, 7번 경제성장의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따른 또 사회적인 변화 모습까지,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어요.